여보, 이게 진짜 우리 집이에요? 그래, 우리가 주인인 집이야. 확 트인 전망, 넓은 마당. 그날 우리 부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1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경매장에 나온 4억짜리 전원주택. 가격은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낙찰받은 사람마저 보증금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끝에 손에 쥔 전 재산을 쏟아부은 그 집의 주인. 그는 지금 15평 임대 아파트 방바닥에 앉아 경매 통지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입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관리직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는 가장 흔한 직장인이었죠.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30년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2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대출 다 갚고 나니 손에 3억이 조금 남았습니다. 퇴직금까지 합치니 딱 4억이 조금 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남은 인생 조용히 살 수 있겠구나. 아내와 둘이서 조용히 살 집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도시를 떠나 전원주택으로 가려면 그 집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장가를 보냈고 금쪽 같은 막내딸 6가지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집을 짓는 순간이 아니라 팔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인생이 무너진다는 걸요. 4억. 그 돈이 제 손에 있을 때는 정말 큰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부부 노후는 문제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전세금이 올라서요. 집주인이 5천만 원을 더 달랍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애 키우는 게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린이집비, 분유값.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배고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추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좀 보태줄까?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자식들인데. 아들한테 6천만 원, 딸한테 5천만 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4억이 2억 8천으로 줄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누군가에겐 차 한 대 값이겠지만 저에게는 제 노후의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라는 계급장은 계산기 두드리는 법을 잊게 하더군요. 그래도 2억 8천이면 괜찮아. 집만 작게 지으면 되지 뭐.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사실 전원 생활을 꿈꾼 건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생활.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윗집은 새벽까지 쿵쿵거렸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 뛰는 소리, 무언가 떨어뜨리는 소리. 한밤중에 잠을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베란다 담배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창문 한 번 시원하게 열 수가 없었습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엔 그냥 집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손주가 뛰어왔습니다. 그 작은 발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얘야, 뛰지 마라. 아랫집 아저씨 올라온다. 보고 싶은 손주한테 사랑한다는 말보다 뛰지 말라는 잔소리를 먼저 해야 했습니다. 손주는 금방 시무룩해졌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이었으면, 손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조용한 시골 내려가서 살까?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저도 한참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손주들 마당에서 뛰어놀게 하고, 텃밭도 만들어서 상추도 키우고, 주말마다 애들 불러서 고기 구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상상을 하니까 60 넘은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한 사람이 뭐가 그리 설레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퇴직하고 나니까 더 설렜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 부부는 홍천으로 향했습니다. 홍천으로 가는 길, 차장 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회색빛 건물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초록색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공기 좀 봐요. 이렇게 맑을 수가. 아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맡아보는 공기 같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우릴 이곳저곳 데리고 다녔습니다. 땅을 보러 다닌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뒤로는 산, 앞으로는 계곡물 소리. 이거 배산 임수 아닌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사장님 눈썰미 하나는 확실하시네요. 여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아내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은데요? 저는 그 땅을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발밑에 흙이 폭신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여기다. 가슴 속에서 확신이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이 땅 얼마요? 1억 8천입니다. 남은 돈이 2억 8천. 땅값 내고 나면 1억 남습니다. 1억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여기요. 여기가 좋아요. 아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20평 아파트에 갇혀 살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다른 아파트만 보이는 그런 곳에서 숨막히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내한테 이런 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좋죠. 이 땅으로 하겠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사람답게 살아보자. 아내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그게 제 인생을 묻을 무덤 파는 소리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2억 8천에서 땅값 빼고 남은 돈 딱 1억이었습니다. 1억이면 작은 집 하나쯤은 짓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궁궐은 못 지어도 사람답게는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먼저 땅을 파야 했습니다. 경사진 땅이라 축대를 쌓아야 했습니다. 도로에서 집터까지 길을 내야 했습니다. 정화조를 묻어야 했습니다. 지하수 파이프를 박아야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돈이 물 빠지듯 나갔습니다. 사장님, 토목 공사비만 3천만 원 나왔습니다. 배수로 공사 추가로 1천만 원 더 필요합니다. 집도 안 지었는데 벌써 4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은 6천만 원. 집 기초 공사 들어가니까 또 돈이 나갔습니다. 사장님, 기초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2천만 원입니다. 이제 남은 돈 4천만 원.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이 사는 집이 아니라 끝없이 돈을 먹는 구덩이라는 걸요. 집 골조 올리고, 지붕 올리고, 창문 달고, 전기 배선하고, 수도 연결하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통장 잔고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공사 사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돈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은 골조만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벽도 없고, 바닥도 안 깔렸고, 부엌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두고 돈을 더 모아서
천천히 마무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집간 딸 생각이 났습니다. 손주 녀석들이 떠올랐습니다. 애들이 놀러 왔는데 이 꼴로 보여줄 수는 없지. 부엌이라도 예쁘게 만들어서 아내한테 보여줘야지. 손주들 마당에서 뛰어놀게 잔디도 깔아줘야지. 그 생각에 눈 딱 감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날 은행 문을 열기 전까지는 아직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땅 담보로 1억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땅이 있으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1억을 더 빌렸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실수가 됐습니다. 드디어 집이 완성됐습니다. 5개월 만이었습니다. 길고 긴 공사가 끝났습니다. 새 집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넓은 마당. 여보, 우리 집이에요. 진짜 우리 집.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30년 전 전세만 살다가 겨우 내 집 장만했을 때도 이렇게 기쁘진 않았습니다. 이건 달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은 집, 내가 선택한 땅 위에 세운 집, 진짜 내 인생의 내가 주인공일 것 같았습니다. 이사날, 트럭이 집 앞에 섰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그날 밤, 새 집 거실에 아내와 단둘이 앉아 창밖을 보는데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었습니다. 여보, 별 좀 봐요. 응, 정말 많네. 그날 밤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산 안개가 마당을 덮고 그 풍경을 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보약보다 달았습니다. 아내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텃밭에 상추씨를 뿌리고 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주말마다 마당에서 고기를 굽는데 층간소음 걱정도 담배 냄새 시비도 없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큰 소리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갈 때까진 이게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6월이 되자 천국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없었습니다. 조금 덥다는 것 빼고는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유리창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불을 켜고 나가봤습니다. 주먹만 한 나방이 날아다녔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벌레들이 불빛에 모여들었습니다. 방충망이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벌레들이 방충망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화장실에 지네가 있어요.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벌레와의 전쟁. 아침이면 집안 곳곳에서 죽은 벌레를 치워야 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벌레가 나오면 민원이었습니다. 전원주택에서는 벌레가 나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풀. 마당에 심은 잔디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잔디 사이사이로 잡초가 자랐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무성이 자랐습니다. 제초기를 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을 베었습니다. 등이 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60 넘은 몸으로 하루 종일 제초기를 돌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여보, 이거 매일 해야 돼요? 아내가 지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집이 풀밭에 묻혀 주말마다 풀을 베었습니다. 손주들 놀러 오라고 만든 마당인데 정작 저는 풀 베느라 손주 얼굴 떠올릴 틈도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7월 어느 날 지하수 펌프가 고장났습니다. 물이 안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였으면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제가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업체를 수소문했습니다. 홍천에서 출장 오는 데만 3시간 걸렸습니다. 수소문에서 부른 기사님은 출장비만 수십만 원을 부릅니다. 펌프 교체해야 합니다. 80만 원입니다. 정화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수로가 막혔습니다. 하나 고치면 또 하나. 고칠 게 끝도 없었습니다. 집이 오래돼서 고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처음부터 버틸 수 없는 집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원 생활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의 지옥이었고, 그리고 그 지옥의 비용은 오롯이 제 얇아진 지갑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딸에게 미천 다 내주고 빚까지 얻어 지은 집인데 한 달 관리비가 아파트에 몇 배가 나오기 시작하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연금 받기도 전에 길바닥에 놨는 거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이 완성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 내려와라. 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설렜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마당에 물놀이할 풀장도 마련해 놓고 고기도 미리 준비해 뒀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이것저것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1시쯤 차가 도착했습니다. 손주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장아장 걸어오는 그 모습? 너무 보고 싶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강민이, 서연이. 손주들을 안아줬습니다. 손주들이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풀장에 물을 받아줬습니다. 애들이 물장난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거야. 이것 때문에 여길 온 거야. 저녁에 고기를 구웠습니다. 온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았습니다. 별을 보며 고기를 먹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정말 좋네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치? 자주 내려와. 네, 자주 올게요. 그날 밤, 정말 행복했습니다. 2주 뒤, 다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이번 주도 올래? 아버지,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니? 회사에 일이 좀 밀려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 다음 주. 아버지, 죄송한데 애들이 감기 걸려서요. 그 다음 주. 차가 너무 막혀서요. 오가는 데만 6시간 걸려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점점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우리 예진이도 데리고 와라. 아빠, 애가 카시트 오래 타면 울어요. 너무 멀어요. 핑계였습니다. 다 핑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멀다는 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서울에서 홍천까지. 주말에는 차가 막혔습니다. 왕복 6시간. 젊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어느 주말 고기를 사다 놨습니다. 손주들 좋아하는 과자도 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마당에 아내와 둘이 앉았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 둘이라도 먹읍시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에 턱턱 걸렸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여기 왔는데?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주들 마음껏 뛰놀게 하려고, 자식들 주말에 불러서 고기 구워주려고,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건데, 정작 그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다고,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제는 그 조용함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은. 서울 아파트 관리비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겨울 난방비만 한 달에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집이 넓으니까 기름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여름에는 또 여름대로 뙤약볕에 집안이 찜통이 됐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가 폭탄처럼 날아왔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어떤 달은 70만 원, 정화조 청소하는데 30만 원, 지붕 방수 공사하는데 80만 원, 하나 고치면 또 하나, 끝이 없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때는 관리비 20만 원이면 모든 게 해결되었는데, 그런데 여기는 한 달에 관리비만 1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아파트의 4배, 아니 어떤 달은 5배였습니다. 전원주택은 집값보다 유지비가 노후를 갉아먹는 구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연금은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아직 62입니다. 딱 3년.
금화의 구간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하느라 이미 대부분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이 완성되고 남은 돈으로 관리비와 이자를 메꾸고 있었습니다. 대출은 1억, 이자만 한 달에 50만 원, 관리비는 평균 10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계속됐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가을이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11월부터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난방비가 무서웠지만 보일러를 켜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추워서 떨었습니다. 할 수 없이 보일러를 돌렸습니다. 12월 난방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80만 원. 1월에는 더 심했습니다. 한파가 왔습니다. 보일러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보니 95만 원. 여보, 이거 어떡하죠? 아내가 고지서를 들고 떨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1월 중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앞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여보, 눈 좀 치워야겠어. 삽을 들고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눈을 치웠습니다.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를 빼야 했습니다. 길을 내야 했습니다. 1시간쯤 눈을 치웠을 때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아내가 뛰어나왔습니다. 괜찮아.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허리를 완전히 삐끗한 것 같았습니다. 119 불러요.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네, 출동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제설이 안 돼서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50분을 기다려도 구급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전원주택은 아프면 집이 아니라 섬이 된다는 걸요.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 때문에 차가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병원까지 또 40분. 결국 응급실에 도착한 건 허리를 다치고 2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서 늙어도 괜찮을까요? 아내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로 웃지 않았습니다. 여기 좋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소리가 들려도 산이 보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2월이 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팔까요?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겠어.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집을 내놨습니다. 4억의 매물로 내드리겠습니다. 감정가대로 내놨습니다. 땅값, 건축비 합치면 4억이 들어갔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안 봤습니다. 사장님, 가격을 좀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로요? 3억 5천 정도로 해보시죠.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수요 없는 자산은 가격이 아니라 시간이 문제라는 말. 가격을 낮춘 지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홍천 전원주택은 지금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10배는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용해서 좋았던 산울림이 이제는 사람을 잡아먹는 고립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전부 무서운 소리로 변했습니다. 우리 여기 갇힌 거야. 3억으로 낮췄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안 받습니다. 2억 5천으로 낮췄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통장은 바닥났습니다. 이자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이번 달 이자 연체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집 팔면 바로 갚겠습니다. 고객님, 집이 팔리지 않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6개월 연체. 그러던 어느 날 등기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귀하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매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4억 원. 그래, 4억이면 은행빚 갚고 조금은 남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경매일이 잡혔습니다. 경매 법정에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홍천 소재 단독주택 감정가 4억 원. 입찰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유찰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 번째 경매. 감정가의 80%로 내려갔습니다. 3억 2천만 원. 입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손을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찰. 세 번째 경매. 64%. 2억 5천만 원. 또 유찰. 26%. 1억 원. 유찰.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제 가슴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격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진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8번째 경매. 20%. 8천만 원.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낙찰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천만 원에 낙찰되셨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4억이 8천만 원이 됐습니다. 80%가 날아갔습니다. 은행 빚 1억, 이자까지 치면 1억 2천. 8천만 원으로는 빚도 못 갚습니다. 그래도 이제 끝이구나. 이제 이 악몽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낙찰자가 계약금을 포기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집을 직접 보고 온 모양입니다. 너무 외지고 관리가 안 돼서 집이 엉망이 됐다고. 계약금 500만 원 날리는 게 낫다고 도망갔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낙찰자마저 돈을 버리고 도망간 집, 그게 제 집이었습니다. 그날 알았습니다. 이 집은 비싼 집이 아니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집이 되었다는 걸요. 다시 경매에 올랐습니다. 9번째, 16%, 6천만 원, 유찰. 11번째, 10%, 4천만 원, 4억이 4천만 원이 됐습니다. 90%가 증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집은 방치됐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집에 가봤습니다. 마당은 잡초로 뒤덮였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빗물이 들어와 바닥이 썩었습니다. 거실에 섰습니다. 이 집을 처음 지었을 때 아내와 둘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손주들이 뛰어놀 거라고, 자식들이 주말마다 올 거라고 그렇게 꿈꿨던 곳인데 지금은 폐가가 돼 있었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갑시다.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아내가 돌아섰습니다. 저도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전원주택은 팔려고 내놓는 순간 집값은 내려가는데 이자와 유지비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아파트는 급하면 급매로라도 팔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전세금은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원주택은 팔리지도 않는데 은행은 제 목줄을 쥐고 경매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수요 없는 자산은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내 노후를 파먹는 괴물이었습니다. 4천만 원에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행이 직접 가져갔습니다. 대출금 1억 2천, 집은 4천만 원, 차액 8천만 원. 고객님, 부족한 금액은 계속 상환하셔야 합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집이 사라졌는데 빚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은행은 집을 가져갔고 저는 숫자만 떠안았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30년 아파트 생활, 그렇게 모은 전 재산 4억이 홍천 산골짜기 어딘가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도시 변두리 15평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평생 내 집 하나 믿고 남들 무시하고 살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곳입니다. 전 재산을 잃고 정말 바닥까지 내려오고 나서야 비로소 이 작은 방 한 칸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집을 잃고 나서야 자격이 생겼습니다. 이게 제 팔자입니다. 층간소음은 들립니다. 윗집에서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병원이 가깝습니다. 마트가 가깝습니다. 그게 이렇게 눈물나게 고마운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15평 임대 아파트, 창밖을 봅니다. 회색 아파트 숲이 보입니다. 산도 없고 계곡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합니다. 이상하죠? 전 재산을 잃고 빚만 남은 사람이 마음이 편하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아들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때 돈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 탓 아니야. 정말 아들 탓이 아닙니다. 자식 주고 싶어서 준 돈. 그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부족한 돈을 빚까지 내서 꿈을 좇은 내 안일함. 연금 나오면 갚으면 되지 했던 그 생각이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됐습니다. 국민연금.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그게 제 노후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은행 빚 8천만 원. 이자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연금을 받아도 절반은 은행으로 들어가고 남은 80만 원으로 아내랑 이 좁은 방에서 버텨야 합니다. 전원생활로 멋지게 버텨보려던 그 3년의 마의 구간이 제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그게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됐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전원주택은 집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노후를 담보로 로망을 사는 도박이었습니다. 손주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 생각, 그 순수한 마음이 제 전 재산을 삼켰습니다. 아파트는 답답하고 층간소음도 있었지만 언제든 팔 수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4억이 4천만 원이 돼도 낙찰자가 도망을 갈 만큼 무가치한 애물단지였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병원이 가까웠습니다. 마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팔리는 집이었습니다. 급하면 급매로라도 팔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4억이 4천만 원이 돼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내와 저녁을 먹습니다. 작은 식탁입니다. 여보, 국 좀 더 드세요. 응. 말이 없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걸. 하지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가끔 아내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여보, 미안해. 됐어요. 우리가 같이 결정한 일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밤에 누우면 천장이 보입니다. 홍천집 천장이 생각납니다. 처음 완성됐을 때 그 하얀 천장을 보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여기서 아내랑 조용히 살다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은 폐가가 됐습니다. 곰팡이 핀 벽, 깨진 창문, 썩은 바닥, 4억짜리 꿈이 산골짜기에 묻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퇴직금 받고 집 팔아서 시골로 내려가고 싶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발 빚내서 하지는 마십시오. 나중에 갚으면 되지. 연금 나오면 되지. 그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빚은 꿈을 악몽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은 집이 아니라 빚으로 산 로망이었습니다.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벌레, 잡초, 고장, 유지비, 고립, 24시간 노동입니다. 무엇보다 팔리지 않습니다. 살 때는 꿈을 팔지만 팔 때는 악몽만 남습니다. 지금 저는 이 작은 임대 아파트가 감사합니다. 윗집 소음이 들려도 병원이 가까워서 감사합니다. 마당은 없어도 마트가 가까워서 감사합니다. 넓지는 않아도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평생 내 집 하나 믿고 살다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집은 크고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연금 나오기까지 1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이 작은 방에서 아내와 버티려 합니다. 손주들은 가끔 옵니다. 작지만 여전히 행복합니다. 넓은 마당은 없어도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4억짜리 집이 4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 가격에도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30년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 홍천 산골짜기에 그렇게 묻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기 전이라면, 빚을 지기 전이라면 이 이야기를 남의 불행한 사연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이건 훈계가 아니라 미리 겪어본 사람의 기록입니다. 노후는 도박이 아닙니다. 꿈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로망보다 현실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제가 4억을 날리고 목숨처럼 배운 교훈입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